안톤, 당신이 이길 거예요. 비타가 이미 준비하고 있던 남자의 목에 오토바이 헬멧을 씌워주었다. 당신은 분명 이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시청에 결혼 신청서를 제출할 거예요. 안톤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코에 키스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번 승리는 반드시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교통경찰에게 잡히지 않도록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빈터에서 경주를 하기로 결정했다. 경로는 즉석에서 만들어져 안전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모든 참가자의 아드레날린은 최고조에 달했다. 안톤이 선두로 나섰다. 비타는 누구보다 더 크게 소리쳤다. 힘내. 달려. 안톤은 엔진 굉음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결승선 직전에 그는 과신 때문에 경계심을 잃고 말았다. 바퀴가 바위에 부딪혔고 이 순간까지 순종적이던 오토바이는 통제를 벗어났다. 안톤은 떨림과 함께 안장에서 떨어져 인형처럼 운전대 위로 머리 위로 날아올랐다. 땅과 하늘과 풀이 만화경처럼 그의 눈앞에서 번쩍였다. 땅에 둔탁한 소리가 나며 그의 숨이 턱 막혔다. 그의 몸은 땅 위의 돌에 여러 번 부딪혔고 그 위를 자신의 오토바이가 덮쳤다. 오토바이는 그를 몇 미터 더 끌고 갔고 마침내 멈춰 섰을 때 그는 발을 뻗은 채였다. 안톤이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자신의 신음소리와 비통한 비명소리였다. 병실은 장치들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아버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5분 이상 앉아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였다. 아버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졸고 계셨다. 그는 마른 입술로 아빠라고 불렀다. 안톤의 말에 남자는 곧바로 눈을 떴다. 아들아, 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아버지는 눈을 비비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몸은 좀 어떠니? 모르겠어요. 다리가 전부 아프지만 오히려 느낌이 없어요. 아들은 힘겹게 머리를 숙여 다리를 바라보았다. 다행히 다리 자체는 제자리에 있었다. 괜찮아. 좀 기다려야 한단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니콜라이 예고로비치는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아빠, 말해줘요. 뭐가 심각한 거죠? 안톤은 식은땀을 흘렸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내가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아무런 예후도 내놓지 않고 있어. 척수 쪽과 뇌에 영향을 미치는 심한 멍과 부종이 있어. 하지만 기회는 언제나 있단다. 부종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의 아버지는 그를 속이지 않았다. 너는 이미 어른이니 이 사고의 결과를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약속할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런 예측은 안심할 수 없었다. 게다가 비타 생각도 들었다. 비타는 알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내가 구급차로 이송될 때 많이 울더구나. 내가 깨어나면 곧바로 오겠다고 약속했단다. 제가 준비되었다고 그녀에게 전해줄 수 있나요? 물론이지, 아들아. 내가 전해줄게. 내가 쉬는 동안 나는 좀 가봐야겠다. 사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야 해. 니콜라이 예고로비치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헝클어뜨리고는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떠났다. 안톤은 눈을 감고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에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비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그녀는 기쁜 표정을 지었다. 안톤, 나한테 왜 이래? 겁에 질린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포옹했지만 너무 어색하게 해서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아파. 오, 미안해. 미안해. 소녀는 중얼거렸다. 곧 괜찮아질 거야. 결국 우리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잖아. 있잖아. 나는 호화로운 결혼식, 많은 하객, 그리고 큰 레스토랑을 원해. 이미 드레스도 찾았단 말이야. 비타, 잠깐. 소년이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의사들이 척수에 심하게 충격이 갔다고 해 멍과 부종도 있고 아직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지만 나는 아직 걸을 수가 없어. 시간이 걸릴 테니 결혼식을 연기해야 할 것 같아. 비타는 놀란 듯 또 불쾌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해? 모르겠어.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알겠어. 빨리 낫길 바라. 이 비타는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했다. 벌써 가는 거야? 그게 다야. 남자는 화가 났다. 응. 신부는 회피적으로 대답하고는 그에게 공중 키스를 날린 뒤 방에서 뛰쳐나갔다. 안톤은 다음 날 그녀를 기다렸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오지 않았다. 아빠, 비타 괜찮아요? 아픈 건 아니죠. 안톤은 며칠 동안 소식이 없는 그녀를 걱정하며 아버지에게 물었다. 니콜라이 예고로비치는 비타의 이름을 듣자 표정이 굳어졌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다. 어차피 늦기 전에 내가 알아야 했어. 내 비타는 이미 내 친구 3명과 함께 다니고 있다. 여러 번 목격했단다. 그러니 아들아, 불필요한 생각과 희망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녀가 직접 말하게 해줘. 안톤은 이 소식에 창백해졌다. 그녀에게 오라고 말해줘요. 아마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들아, 굳이 이런 부정적인 일을 왜 만들려고 하니? 회복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 좋은 일만 생각하도록 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만류하려고 했다. 아니요, 저는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청년은 단호했다. 니콜라이 예고로비치는 아들과 그의 일행이 자주 찾던 술집에서 비타를 찾아냈다. 그 소녀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전혀 화가 나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다. 비타, 잠깐 이야기 좀 해. 그가 불렀다. 젊은 아가씨는 마지못해 그에게 다가왔다. 안톤이 자네를 초대했네. 니콜라이 예고로비치는 그녀의 마음속을 읽으려는 듯 주에 깊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비타는 자신이 생각한 모든 것을 즉시 말했다. 물론 아드님을 존경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드님은 장애인이 되었고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될 동료에게 바치기에는 너무 젊어요. 안톤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요, 결혼식은 없을 거예요.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해하네. 자네가 지금 나한테 주려고 했던 걸 따귀, 나도 받았네. 하지만 참았어. 비타는 그를 조롱하듯 바라보았다. 하지만 안톤은 나를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직접 그 사람 면전에 대고 말해줘야 할까요? 당신이 나를 알아봐서. 그는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게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이 속삭임은 가장 무례한 저주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좋아, 배신자의 슬픔을 모두 가져가게. 내일 가마. 니콜라이 예고로비치는 조용히 돌아서서 나갔다. 정말 대단한 인간이군. 그는 길가의 SUV에 앉아 속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비타는 약속대로 다음 날 안톤에게 왔다. 그녀는 방에 들어와 낯선 사람처럼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안녕. 어떻게 지내? 소녀는 무관심하게 큰 소리로 물었다. 사람들이 나한테 한 말이 사실이야? 너 세면이랑 사귀는 거야? 안톤은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절박하게 물었다.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코를 찡그렸다. 안톤, 넌 다시는 걷지 못할 거고 나는 내 인생을 망칠 수 없어. 그녀는 말을 고르듯 망설이다 덧붙였다. 장애인과 함께 말이야. 그래, 내가 나를 도와줬지? 뭐, 너도 알다시피.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비타는 전 약혼자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지만 결혼식은 없어. 그녀는 일어나 작별 인사도 없이 방을 나갔다. 안톤은 마치 번개에 맞은 듯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머리 밑에서 베개를 빼내 그 안에 얼굴을 묻고
무력감에 고통스럽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살고 싶은 마음을 잃었다. 안토는 3개월간의 입원 치료와 재활센터 생활을 마치고 퇴원했다. 다리의 움직임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한때 쾌활했던 그는 슬프고 우울한 사람으로 변했다.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들은 그의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 내 어머니가 내가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을 텐데 니콜라이 예고로비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물론이죠. 장애인 아들을 둔 사람이 누가 행복하겠어요. 안토는 반박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내 어머니는 내 기분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그의 말을 무시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멈춰야 하지 않겠니? 너는 심지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잖아. 왜요? 제가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게 이렇게나 분명한데요. 내가 어떻게 아느냐? 오, 하느님 맙소사,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다. 희망 없이도 일어나 걸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절망적이지도 않아.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단다. 아, 나 좀 내버려 둬요. 안토는 등을 돌려 더 이상 쓸모없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매일 더욱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면도와 머리 손질을 완전히 멈췄고 며칠 동안 한 곳만 응시하며 소파에 누워만 지냈다. 그를 자극하려는 가정부의 시도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일로 돌아왔다. 그가 그녀에게 소리쳤기 때문이다. 왜 쓸데없는 보살핌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난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요. 그냥 받아들이고 나를 내버려 두세요. 알겠어요. 그 어떤 심리학자나 심리치료사도 그에게 닿을 수 없었다. 니콜라이 예고로비치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0이었고 그는 결국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다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소와 가까이 지냈다. 그녀가 살던 마을에는 나이 많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모든 집에 소가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할머니가 마루샤, 소 이름을 짜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라면서 그녀는 할머니에게 자신도 소젖 짜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소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젖짤 시간이 되면 다샤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어떤 비법이라도 아는 것 같았다. 그녀를 위해 젖을 안 주는 소는 한 마리도 없었고 우유 한 통을 짜는 것은 할머니와 함께하는 일이었다. 맞아, 농담이지. 너 그들에게 마법의 말을 하는 거 아니니? 할머니는 웃었다. 나한테도 좀 알려줘. 안 그러면 이 악마들이 내가 등을 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속 발길질할걸. 마법 같은 건 전혀 몰라요. 소녀는 당황한 듯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냥 어떻게든 되는 거려. 그녀는 자랐고 할머니는 늙어갔다. 졸업 후 모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지만 다샤는 가지 않았다. 할머니를 잘 돌봐야 했고 자신과 할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농장에서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얻었다. 최소한의 생활비와 옷은 마련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농장에 새로운 가축 사육자가 왔다. 농업연구소를 막 졸업하고 지정된 대로 마을로 실습을 온 청년이었다. 새로운 청년은 곧바로 그 젊은 젖 짜는 여자를 눈여겨보았고 그녀에게 구애하기 시작했다. 매일 꽃다발을 바쳤다. 사방이 꽃 천지라 취향에 맞는 초원의 꽃다발을 구하는 것은 쉬웠다. 마을 상점에서 다샤가 전에 눈여겨보았던 아이스크림을 사서 건네기도 하고 집까지 데려다주며 그녀에게 시를 낭독해 주었다. 이전에 아무도 그녀에게 구애하지 않았기에 다샤는 결국 마음을 열었다. 첫 번째 관계는 건초 더미에서 이루어졌다. 가축 사육자는 그녀가 첫 경험이라는 것에 매우 놀랐다. 우와, 그는 씩 웃었다. 난 마을 여자들은 훨씬 더 단순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의 실습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데이트를 했다. 실습이 끝날 무렵 다샤는 자신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짐을 싸던 가축 사육자는 손을 흔들며 거절했다. 당신은 나한테 매달릴 수 없어. 이건 실수였어. 사실 도시에는 약혼녀가 있어.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내가 돈을 줄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다샤는 그 후 오랫동안 울었고 그의 환한 얼굴과 그가 사란판 주머니에 던져 넣었던 몇 장의 동전을 기억했다. 다샤의 배가 부르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이 흥미로운 상황을 알게 되었다. 다샤, 너 임신했니?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고 다샤는 고백해야 했다. 아, 이 파렴치한 녀석, 할머니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는 아이를 지우라는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없애야 한다니. 그래도 그는 돈을 주었단다. 이 돈으로 잘 알고 있단다. 괜찮아. 우리가 널 키우고 교육시켜서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게. 2년 동안 증손녀 아네치카는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었다. 할머니는 힘이 있었기에 아기를 돌봐주셨고 다샤는 저 짤 시간에 맞춰 농장으로 달려갔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결국 이제 가족은 3명이 되었다. 아기는 당시 새로운 옷과 신발이 필요했고 아네치카는 대나무처럼 너무 빨리 자랐다. 그리고 증손녀가 3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꿈속에서 조용히 떠나셨다. 다샤는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평소보다 더 오래 주무시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잠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즐거운 꿈에서 지어진 듯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다샤에게는 딸 외에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12살 때 목욕탕에서 연기에 질식사했다. 그때부터 할머니가 그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 주셨다. 결국 할머니의 상실은 다샤에게 큰 충격이었다. 게다가 이제 아냐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다샤는 아기를 데리고 농장에 가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아픈데도 침착하게 일할 수 있을까? 그녀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이런 말뿐이었다. 뮤라, 거긴 가지 마. 아네치카, 소한테서 떨어져. 이해야, 황소 만지지 마. 다샤는 주의가 산만해졌고 당연히 젖자는 횟수는 급격히 하락했다. 급여가 줄어들었고 곧 다샤는 겨우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위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사지 않고 딸에게 모든 돈을 쓰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는 유치원에 겨우 3번만 갈 수 있었다. 다샤, 도움이 필요하면 부끄러워하지 마. 이웃인 이그나트 할아버지가 말했다. 할머니도 가끔 도와줄 수 있어? 안 입고 버려둔 드레스가 있는데 들어와서 한번 입어보렴. 너무 발로코니스토, 화려하거나 값비싼 하면 잠깐 기다려. 오, 고맙습니다. 이그나트 할아버지. 제가 들를게요. 다샤는 약속했다. 때때로 마카로브나 할머니가 달려와 남편의 옷과 다락방에 손주들이 남겨둔 물건들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다샤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아둔 돈을 집과 목욕탕 난로에 쓸 장작을 사는데 사용했다. 어느 날 마을에 커다란 검은색 차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차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에 모두 도시에서 온 방문객이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차를 우리 마을에 끌고 온 거야? 마카로브나 할머니는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SUV는 마침 이그나트 할아버지 집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말쑥한 차림의 남자는 뒤로 젖혀져 있던 몸을 풀고 기지개를 켠 후 누군가가 앉아있던 뒷자리를 한번 돌아보고는 곧장 이그나트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누가 왔나? 이그나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지방에서 왜 망설여요? 할머니가 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살짝 고개를 숙였는데 노인에게는 매우 놀라운 행동이었다. 별일 없으시겠죠? 그녀는 손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말했다. 마카로브나 할머니는 패션 트렌드나 브랜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남자가 부자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길을 잃으셨나? 아님 술주정뱅이인가?
들어온 사람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자 그녀는 스스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저희는 특별히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제 아들이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지요. 마카로브나는 창문을 통해 다시 보았다. 네, 저 남자가 맞습니다. 사고 후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저에게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신사분이 결정을 내린 거군요. 우리가 석기 시대에 사는 줄 아시나 봐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노부인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자체 슈퍼마켓도 있고 TV용 위성 접시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혜택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동정하는 시선, 이 굴욕적인 속삭임이 없는 곳을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는 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다리가 있어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봤으니까요. 저는 당신과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지불할 것입니다. 그 순간 이그나트 할아버지가 멀리서 돌아왔고 집 근처에 낯선 차가 있는 것을 보았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다. 할멈,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은 외국 차를 타고 왔는데? 아, 잠깐만요의 마카로브나는 그를 무시하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아, 그럼 농담이 아니었군. 이그나트는 기뻐했다. 그녀는 돈이 필요해. 돈 말이야. 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 게다가 저 아이는 아이 다루는 법도 알고 마카로브나는 속으로 남편의 수완을 칭찬하며 웃었다. 30분 후 그는 돌아왔다. 됐어. 아들을 다시아에게 데려가. 다만 돈으로 그녀를 속이려 들지 마. 그 여자애는 이미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 이그나트는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니콜라이 예고로비치를 위협하듯 흔들고는 집으로 향했다. 다샤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부유한 장애인이 매일 그녀를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안톤은 차에서 휠체어로 옮겨졌다. 마을에는 아스팔트가 없었기 때문에 휠체어 바퀴는 땅 위에서 매끄럽게 굴러가지 않고 요철과 구멍마다 걸렸다. 결국 안톤은 품에 안겨 집으로 옮겨져야 했다. 2단으로 된 현관 계단은 휠체어로는 이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샤는 청년의 냉정한 얼굴을 보고 약속했다. 아들과 돈을 남긴 니콜라이 예고로비치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손을 흔들고는 재빨리 집을 나와 차에 올라 떠났다. 그 순간부터 다샤에게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되었지만 안톤에게 세상은 집안의 방과 그가 겨우 이용할 수 있는 어두운 구석의 화장실로 좁아졌다. 굴욕적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한 곳이나 창밖만 바라볼 뿐 다샤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호기심 많은 아내 치카조차 그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 안톤은 이 모든 일이 다샤에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그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고 등받이를 받쳐주었다. 그리고 그를 현관까지 데리고 나갔다. 안톤은 다샤와 이그나트 할아버지가 판자로 만든 임시 경사로를 눈여겨보았다. 안톤, 가능하면 좀 도와주세요. 이 경사로를 혼자 밀고 내려가기가 무서워요. 다샤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부탁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바퀴를 잡았다. 그들은 천천히 현관을 나섰다. 다샤는 그를 마당 한가운데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신선한 공기를 좀 쐬세요.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예요? 여기 공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녀는 딸을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집으로 걸어 들어갈 때 이웃집 여자가 흥분해서 다샤에게 달려왔다. 다샤가 마당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소리쳤다. 다샤, 박이라, 소 이름, 가 완전히 미쳤어. 내가 떠난 후부터 내려앉아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곧 유방염이 생길 거야. 저통이 벌써 포도주 가죽 부대처럼 부풀어 올랐어. 소 좀 살려줘. 하지만 마리쉬, 아냐를 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다샤는 농장에 가야 할 상황에서 집을 벗어날 방법을 몰랐다. 딸을 그곳에 데려가고 싶지 않았고 손님을 혼자 두는 것도 불편했다. 가세요. 제가 아냐를 돌볼게요. 안톤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정말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다샤는 그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은 것 같았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침묵했고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며 그가 말을 못하는 줄로만 생각했는데 아니, 그는 말을 했다. 빨리 다녀와서 돌아올게요. 다샤는 기뻤다. 소는 짐승이지만 여전히 불쌍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재빨리 집으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고 농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고집센 검은 소, 바기라를 다루는 내내 딸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지금 안톤이랑 뭐 하고 있을까? 혹시 아이가 그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다샤가 농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 광경을 보았다. 아내 치카가 손님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그는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만들어주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어린 소녀는 때때로 주에 깊게 귀를 기울였고 다시 무언가를 물으면 그는 침착하게 설명해 주었다. 안톤, 잘 지냈어요. 아냐가 너무 귀찮게 하진 않았나요? 다샤는 딸이 그의 무릎에서 내려오는 것을 도왔다. 정말 차분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더군요. 처음으로 그가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도 못 느꼈어요. 그럼 이제 간식을 먹을 시간이에요. 다샤는 세입자의 정신 상태가 좋아진 것에 매우 만족했다. 30분 후 저녁 식사가 차려졌고 안톤은 오랜만에 즐겁게 식사했다. 괜찮다면 제가 설거지를 할게요. 그가 제안했다. 좋아요. 다샤는 기뻐하며 동의했다. 그것은 안톤이 우울증과의 싸움에서 거둔 작은 승리였다. 그래서 그는 천천히 일상적인 집안일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휠체어를 타고 집 안을 돌아다니며 빗자루를 들거나 창틀의 꽃에 물을 주기도 했다. 그는 아내 치카와 함께 앉아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때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때때로 다샤가 그들을 방해하면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샤는 당황하여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안톤은 또한 창가에 앉아 마을 생활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양파밭으로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거위떼나 활기찬 말들이 끄는 수레 위에서 신사처럼 마을을 돌아다니는 지역 경찰관의 모습을 즐거워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우편 배달부인 류스카, 조용하고 술주정뱅이, 가 마카로브나 할머니 집 앞들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들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잘라내는 것을 발견했다. 아무래도 우편 배달부 류스카는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닌 것 같군요. 안톤은 저녁 식사를 하며 싱긋 웃었다. 다샤가 그에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보려는 순간 마카로브나 할머니가 몽골 황소처럼 경로하여 그들의 집으로 난입했다. 류스카 인연이 감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할머니는 불평했다. 내 코앞에서 장미를 훔쳐갔어. 창문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르고 또 자르더군요. 그녀는 이것을 따지기 위해 들어온 것이었다. 이그나트 할아버지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원에 온통 잡초만 있다고 말했고 잡초를 자르는 것에는 미안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샤는 놀라움과 존경심을 담아 안톤을 바라보았다. 글쎄요. 저도 35쯤 되면 당신처럼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길 바라요. 그녀는 멍하니 있는 손님에게 말했다. 마카로브나는 더 많은 분노를 표출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안톤은 생각했다. 35이라. 그녀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나? 난 이미 노인이나 다름없는데?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거울 앞으로 가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정말이군. 안톤,
넌 자신을 방치했어. 그는 심지어 자신의 모습에 몸을 떨었다. 그리고 다샤의 눈에서 위험할 정도로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다는 것을 기억했다. 면도기와 면도솔은 아마 아버지가 남겨둔 것이었을 것이다. 가위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안톤은 이미 집안을 휠체어로 돌아다니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다샤가 부엌에 들어서자 비명을 질렀다. 식탁에는 젊고 잘생긴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매끄럽고 윤이 났지만 뺨에는 여러 군데의 상처가 보였다. 어쨌든 머리는 잘려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녀는 그 손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눈이 그를 드러냈다. 안톤, 다샤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맞아요. 직접 해봤습니다. 그는 긴장하며 엉성하게 잘린 머리를 매만지며 빙긋 웃었다. 사람에 대한 전문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발사로서는 영 쓸모가 없네요. 맙서사, 훨씬 젊어 보이네요. 다샤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뺨을 만지고 떨리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으니까 그렇죠. 이미 24살이고 당신보다 2살이나 많아요. 그는 얼굴을 붉혔다. 그 순간 아내 치카가 부엌으로 달려왔지만 낯선 모습에 엄마 뒤에 숨었다. 아니야, 글쎄, 나 못 알아보겠니? 소녀는 웃었다. 소녀는 그의 목소리로만 그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무릎에 앉아 매끄러운 뺨과 짧게 잘린 머리를 만졌다. 이제 알겠니? 아기는 즐겁게 웃으며 작은 손으로 그의 목을 꼭 껴안았다. 안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를 껴안았다. 그럼 적어도 이 독점적인 헤어스타일을 다듬어 드릴게요. 다샤는 가위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20분 만에 작업이 완료되었고 안톤의 모습은 훨씬 더 보기 좋아졌다. 마카로브나 할머니와 이그나트 할아버지도 즉시 손님을 알아보았고 그 후 오랫동안 서로의 인상을 나누며 웃었다. 니콜라이 예고로비치는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문명과 동떨어진 곳으로 보내고 어린아이까지 있는 젊은 여성에게 그런 부담을 지운 그날을 저주했다. 그는 안톤을 6개월 동안 마을에 남겨두고 싶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아버지의 마음이 더 이상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사브리나 이바노브나, 내가 간다. 안톤이 돌아올 방을 준비해줘. 그는 하인을 이끌었다. 사브리나 이바노브나라니 그녀는 피곤해서 한숨을 쉬었다. 15년 동안 똑같은 일, 방을 준비해야지의 주인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손을 흔들며 차에 올라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내가 내 손으로 아이를 망쳤군. 이 늙은 바보.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저주하며 속으로 말했다. 그의 SUV는 마을을 지나 다샤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렸지만 마치 중간에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멈춰섰다. 현관에는 안톤이 앉아 있었다. 햇볕에 그을려 더 건강해 보였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소녀가 책장을 넘기며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다샤는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너무나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니콜라이 예고로비치를 보자 그녀는 빨래를 제쳐두고 안톤에게 다가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근처에는 임시로 만든 목발이 놓여 있었다. 그는 목발에 몸을 기댔다. 안톤아, 아들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다. 기쁨의 눈물이 눈앞을 가렸다. 고맙습니다. 아빠의. 안톤은 그를 껴안았다. 그는 현관 계단을 스스로 내려왔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 행복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안톤은 몸을 숙여 아내 치카를 들어 올렸다. 소녀는 작은 팔로 그의 목을 감쌌고 다샤는 그를 부축하듯 허리를 안았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는 즉시 아들을 위해 마을에 재활 전문의를 붙여주었고 6개월 후 안톤과 다샤는 결혼식에서 춤을 추며 빙글빙글 돌았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